안녕하세요. 퇴근엄마 이윤우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대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앙위는 친노 주류가 다수임으로 당연히 통과될 텐데 통과 안 되면 물러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퇴를 요구하는 비노 측은 혁신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구정하고 본인은 친노 이쪽 세력은 혁신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선이고 남은 악이다 이런 구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았다고 했는데 뭘 내려놓았는지 잠시 후 그 속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오전에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깜짝 만남을 했고 당대표 회의실에서는 창당 60주년 현수막 속에서 OIS DJ 사진 위치를 놓고 당 주인이 누구냐 이런 고성이 오갔습니다. 잠시 전에는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 재신임을 묻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최재형 변호사, 심정숙 정치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할 때 네. 혹시 신 기자 대표직 정적 사퇴 이런 예상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방송으로 따지면요. 긴급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오전에 그 당무회가 있었습니다. 그 비주류의 극심한 반발. 이거 문 대표 측에서 너무 이 몰아붙이는 혁신안 아니냐 이런 반발 속에서 당무위가 뭐 2시간여, 3시간 가까운 그런 경론 끝에 그 10차 혁신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한 1시간여 후에 갑자기 기자들한테 공지가 왔습니다. 2시 반에 문 대표가 혁신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그리고 후속 취재를 좀 해보니까 저 거치와 연계 짓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기자들이 긴급하게 기사 준비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일 때는 뭔가 본인이 거치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물러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당대표에 나설 때 저는 우리 당을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혁신이 실패한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 얘기를 쭉 듣고 질의응답까지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기자회견 논란인데요. 진정성이 논란을 받기도 하고 사실 물러날 생각이 있냐 없냐인데 제일 먼저 그건 뭐죠? 정면 돌파다, 꼼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안이 가결되면 나중에 거친 논란은 끝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국민과 당원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재신임 묻겠다는 걸 보면 정면 돌파 같은데 혁신안을 가결시킬 중앙위원회는 친노 주류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친한 쪽이 다수인 중앙위에서 통과가 당연히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일부 재신임 그 분위기를 타서 재신임 거쳐서 거친 논란을 끝내겠다. 꼼수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정면 돌파라고 할 때는 사실은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만이 정면 돌파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을 쭉 지켜보면 결국은 문재인이 아니냐 선택을 하라는 것이 됩니다. 예. 당원들한테 자, 나 따를래 아닐래 결국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때는 또 내용을 찬찬히 이렇게 보면 결국은 안 물러나겠다는 그 메시지가 거의 다예요. 안 물러나겠다. 예. 결국은 그렇게 겉으로는 재신을 묻겠다고 하지만 결국 안 물러나겠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꼼수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꼼수에 무게를 둔다. 총장님 됐습니까? 참 정치 공예죠. 이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정치 공예다. 예, 정치 공예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파 간의 갈등이 얼마만큼 심각하고 또 이걸 국민들 앞으로 어디까지 봐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재심에 대한 부분은 묻겠다. 그 말은 참 좋죠. 뭔가 여기서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도 예, 보이는데 재심,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앙위의 혁신안이 통과되든 되지 않든 간에 나는 재심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야기는 다르겠죠. 예. 그렇지 통과가
되더라도 그래, 통과가 재신임을 되더라도 묻겠다고 하는 통과가 되더라도 나로 인해서 또는 당 전체에 이렇게 갈등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통과가 되더라도 재신을 묻겠다. 이러면 이게 이제 예, 또 통과되더라도 재신임을 하겠다는 그렇죠. 입장입니다. 그 통과되더라도 재신을 묻겠다.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당원들 간에 뭐 ARS를 한다든가 전당대회를 예. 개최하다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재신을 묻겠다 그러면 그건 좀 감동했습니다. 그거는 좀 진실 있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워딩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통과되면 당연히 통과되겠죠. 그렇죠. 중앙위가 당연히 다수니까 통과되죠. 당연히 통과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근데 재신임 묻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모호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재심이 어떻게 보면 중간평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컨대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해서 그 선거를 투표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본인이 재신임을 물은 것이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문재인 그 대표의 이 어떤 승부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그냥 그 본인이 다수파를 점유하고 있는 중앙위원회 통과될 것이 사실 뻔한데 그걸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누가 거기에서 그 실질적인 어떤 재평가, 어떤 중간평가가 됐다고 하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나는 재심을 묻겠다라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른바 안고 그 호두 없는 호두빵, 호두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정면 돌파라고 저희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지금 세 분 의견은 정면 돌파보다는 굉장히 혹평을 해주셨습니다. 꼼수다, 정치 공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재신임을 어떻게 묻겠다는 겁니까? 제가 후속으로 문재인 측 그 가까운 인사한테 물어봤는데요. 예. 일단 그 혁신안이 통과될 무렵에 일단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서 신임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 그러니까 전 당원 투표라는 거는 이전에 김한길 안철수 대표 시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을 이렇게 공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전 당원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때 의견을 물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표 거취라는 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냈던 때의 그 당원 투표 방식을 염두에 두고 그 재신임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더 뭐 구체적인 어떤 그 재신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이 없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안이 없다. 그럼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혁신안 가결되면 등등해서 거친 논란을 끝내야 된다고 했는데 혁신안은 가결이 됩니다. 왜? 혁신안을 통과시킬 중앙위원회가 친노, 문재인, 친문 이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통과되고 나서 혁신안 당연히 통과될 것이고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분위기를 타고 당원 투표를 해도 지금 내년 공천을 기대하고 문재인 대표 측에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리고 주류가 문재인 쪽 아닙니까? 지금 뭐 당무위원회라든지 당 중앙위원회라든지 지금 최고 의결을 거쳐야 되는 기구들을 사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 댓글에서 약간 비주류 측에서 물론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친노가 친노를 재신임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친노가 친노를 재신임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 같은 것들도 나오는 이유가 그 인적 구성 자체가 이미 친노가 다수인 조직들을 거쳐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그 프로세스를 밟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판 같은 것들이 저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친노가 친노를 묻겠다, 재신을 묻겠다. 그 말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인트를 찍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면 정치적 저는 친위 쿠데타라고 봅니다. 친위 쿠데타다. 이게 왜냐하면 결국 이제 자기 지금 현재는 어떤 동거 체제 아니겠습니까? 친노와 비노, 즉 다수인 친노와 소수인 어떤 비주류, 이 어떤 동거 체제인데 지금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당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제 이런 재심이란 방법을 통해서 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나머지 반대하는 사람은 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라. 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리든 말든 나가라. 아니면 들어와 있으면 바로 기강 확립에 충실하게 하라. 지금 오늘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과 단결, 기강과 원칙 있는 당문화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방점은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말 들어라? 그렇죠. 내 말 듣지 않으면 나가라. 그리고 들으면 있으라. 결국은 지금의 어떤 당의 여러 가지 당무위원회나 또 중앙위원회 보면 결국 구조적으로 어떤 친노가 다수 수밖에 없거든요. 중앙위원회가 555명입니다. 근데 지난번 여러 가지 통과도 보면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결국은 여기에 신임을 묻겠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나를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그 힘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럼
다시 대의원들 다시 전당대회를 다시 해서 다시 대표를 선출해야죠.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진정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있는 체제 그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다시 재심을 묻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비주들한테 따르면 따르고 말면 마라. 결국 그 선택을 강요하는 저는 그런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혹평을 하면서 친노가 친노를 재신임을 물어서 친노당을 만들겠다는 거냐, 완벽한 깔끔한 친노만의 당으로 만들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혼란과 분열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당대표는 그 새 정치의 당대표입니다. 이런 중차대하고 갈등 양상이 심할 때는 워딩 자체를 명확하고 명쾌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는 또 뭐는 뭐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 벌써부터 이 재신임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까지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즉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혁신안 통과가 중앙에 통과되든 안 되든 그 결과는 관계없이 나는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정치적인 게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런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전개되고 왜냐 그러면은 지금 당원에 대한 수십만 명의 당원 자체가 여기 문재인 당대표 지도 체제에 대해서 유심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더군다나 최근 국민공천권 심사와 더불어서 당원들이 당심이 떠났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ARS든지 전당대회든지 통과해서 재신을 묻는다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만약 통과된다 그러면 당이 사실상 봉합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는 있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이 됐다 그러면은 문재인 당대표는 대선은커녕 정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모호한 상태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제도화돼 있지 않다고. 그럼 재신임을 묻는데 당원에 대한 재신임, 당원과 국민에 대해서 재신임을 묻는다고 하는데 당원에 대해서 뭐 그렇다 치고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국민 투표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대선 평가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문 후보가 얻은 표의 45%는 안철수 지지자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문 후보는 안철수와 그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기는 결국 비노와 친노로 해서 선악구도로 가가지고 결국 실질적으로 본인들 친노 어떤 순혈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나를 따를 것인지 말을 것인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주승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결국 비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늘 이 기부 보면서 굉장히 스스로 어떤 배신감을 느꼈다는 그런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당히 언짢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히 오히려 이것이 단합하는 계기가 아니고 오히려 분열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신임을 국민에게 묻는답니다. 그리고 4.19 재보선 패배 때도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고 국민에게 어떻게 재신임을 묻죠? 당원에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요거 저는 이제 보면 28 전당대회를 보시면 됩니다. 28 전당대회 때 박지원 후보와 대결을 해서 결국 당심은 박지원 후보가 이겼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겨서 이제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표가 됐거든요. 결국 이제 어떤 전체 여론조사를 본다면 문재인의 어떤 자신이 있는 거죠. 뭐 진로도 있고 하니까. 근데 당심만을 따져놓고 떼어놓고 보면 이제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호남표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호남에 특히 이제 당원들이 많고 거기에 어떤 대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심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 저는 그래서 왜 오늘 그 문재인 대표가 당심과 국민에게 다 똑같이 묻겠다고 했냐 보면 결국 그런 꼼수가 있지 않나 봅니다. 예전 그런 구도로 가면 결국 28 전당대와 비슷한 구도로 가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 대한 재신임은 안이 나올 것이고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 불리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약간 혼란을 초래하는 납득이 좀 곤란한 말씀하신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얘기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로지 단결과 단합을 위해 인내하고 포용하고 또 포용했습니다. 신당, 분당을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조차 단결의 틀 안에서 끌어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대선 때문에 또는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인데요. 친노, 비노가 좀 선악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부정하고 당을 흔드는 사람들, 본인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사람들, 분당 가능성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반혁신 세력이고 당을 흔드는 악한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 분당이나 탈당 얘기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한다면 반대로 지금까지 분당이나 탈당 얘기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굉장히 용감한 직원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욕심으로 치부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이 아주 근본적인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이 발언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정반대로 낡은 진보와 이제 결별을 하지 않으면 이 당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새정치연합이 잘 되어야 된다. 국민이 잘 되는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낡은 운동권 위주의 진보 정치, 진보와 이제 진보 기득권 결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심에서 근거한 어떤 그런 식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표 말씀대로 하면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뭐 박지원 의원, 박주선 의원, 우리가 아는 중견급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님들은 모두 개인의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혁신을 부정하고 당을 흔드는 반혁신 세력, 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틀어 이야기하면 비주류 전체는 반혁신 세력이라는 겁니다. 비주류 세력들이 지금 이제 문재인 당대표 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누구나 다가 늑대의 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혼자만 사슴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위가 왜 태동이 됐느냐? 친노 패권에 대한 부분이 양상이 갈등이 심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요의 주장을 했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문재인 당대표 혁신을 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재인 당대표는 자기의 잘못을 혁신으로 교묘하게 가는 거죠. 그게 정치적 꼼수를 먼저 부린 겁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대선 평가 보고서 이야기하셨죠. 대선 평가 보고서에 문재인 책임론이 4위입니다. 네. 네 번째 잘못이 문재인 당대표 잘못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면 그때부터 2010년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혁신이라는 것을 어렵게 자꾸 제로섬 게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 게임도 아닌데 이게 혁신이라는 것은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겁니다. 지금 체제에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2년부터 뭔가 자기의 어떤 성찰이나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물러서면 죽을 수 있다. 라는 어떤 그 기득권에 집착한 그런 행보를 보여왔는 것이고 그것이 본질을 왜곡한 것이죠.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그동안 포용하고 또 포용했다. 포용하고 또 포용했다. 나를 반대하는 세력까지 끌어안으려고 애를 썼다. 포용 끌어안고 어떤 부분으로 애를 쓰셨는지를 좀. 그래서 저는 예. 참 적어보면서 그동안 뭐 한두 차례 만났겠죠. 만났는데 그 만남에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김경엽, 친노의 김경엽 의원이 보면 바로 이제 비노들을 세작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이제 한명숙 전 대표가 어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했을 때 정말 재심 청구를 하자, 돈을 모으자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또 친노의 윤우덕 의원이 그 딸 청탁 문제를 했을 때 하루가 시효가 넘었다고 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즉 자기 세력에 대해서는 무한정 포옹하고 옹호하고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당에 대한 비판들, 애들 당이 좀 잘 나가야 된다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이다, 잘못됐다, 기득권이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포용했다고 했는데 누구를 포용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두 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은 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번도 별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포용하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아마 당을 계속 나가고 탈당하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그동안 보면 내가 포용하라고 했다. 이것 자체는 정말 모순 이야기죠. 많이 잘못된 거죠. 뭐냐 그러면은 정말 뒤에 건물이 불이 타서 활활 타고 있는데 불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전 분위기 아니고 모닥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혁신을 태동시켜서 혁신을 발족시켜서 정말 이게 진정한 혁신이라 그러면은 지지도에서 나타나야 되죠. 예. 혁신에 뛰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문재인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혁신 작업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지지도에서 표시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는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당대표의 새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예. 그럼에도 그거 억지로 그걸 가지고 자꾸 눈 가리고 아용한다 그러는 것은 정말 야당의 역사 자체를 후퇴시키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당 내에서 네. 그 뭐 친노, 비노 측 사람들 입장에서 네. 나름대로 문재인 대표가 본인 주장대로 포용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예, 어떻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주승용 최고위원이 복귀를 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전에 그 당직 임명 가지고 갈등을 빚었을 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봉합을 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오전 최고위 장면이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고위 도중에 뛰쳐나갔습니다. 화가 나서. 그 도대체 이런 지금 당내 이렇게 분란이 많은 공천 관련 혁신안, 국민공천단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왜 상정을 하려고 하느냐,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 대표가 다수 최고위원이 지금 다 찬성하니까 그냥 상정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의 표시로 회의 도중에 뛰쳐나갔습니다. 이종걸 대표. 예. 네. 그리고 주승용 최고위원 역시도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긴 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식의 그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꼭 이거를 해야 되는가. 문재인 대표가 지금까지 포용을 했던 것이 결국 이런 어떤 아슬아슬한 봉합의 수준이 아니었는가 하는 걸 오늘 딱 보여준다고 그런 것 생각합니다. 같습니다. 포용한 게 없네요, 그러면. 사실 아마 제 추측컨대 본인이 포용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컨대 이제 최재천 의원을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네. 이른바 비노 측 인사들을 일부 당직에 넣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오히려 굉장히 개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죠. 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뭐 분당이라든가 신당론이 약간 잦아드는 것이 내가 포용을 하고 당직에 그런 사람들을 넣었더니만 이제는 신당이나 분당론이 물 건너갔다 이런 식의 어떤 친노가 인식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안철수 의원이 혁신은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중진들 같은 경우에도 이손 후퇴를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지금 압박하고 나오니까 이제 정면 승부를 던졌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들은 우리 인터넷 댓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참골단이라고 하는데 육참골단이 나의 살을 떼고 상대방의 뼈를 끊는다는 것인데 문재인의 육참골단이라는 것은 살도 상대방의 살을 떼고 뼈도 상대방 끝만 다 끊는 그것이 문재인식 육참골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혹평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오늘 팩트만 하나 더 추가를 예. 한다면 3시에 원래 오늘 당초에 정세균 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즉 문재인 대표와는 어쨌든 그래도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주류계라고 할 수 있는 정세균 상임고문이 기자회견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당의 분열 상황 이렇게 나가가지고 총선에서 공멸한다. 예. 단합을 위해서 본인 중재자를 하겠다 하면서 문 대표의 대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문재인과 나름 인연을 맺고 있는 정세균 대표조차도 그렇게 대결단이 사실은 뭡니까? 거취에 대해서 예, 이제 그렇겠죠. 더 이상 이게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내가 중재를 할 테니까 그리고 원로들이 나설 테니까 이제 문 대표가 좀 결단을 해라. 이런 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시에 예정을 해놨거든요. 이 사실을 문 대표 측이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몰랐을 리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30분 전인 2시 반에 당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를 확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그러네요. 얘기가 정세균 그렇죠. 상임고문은 이제 기자회견을 자연스럽게 이제 취소를 하셨거든요. 예, 그냥 정리를 보시죠. 회견문 그러니까, 배포를 예. 대체하고. 정세균 고문조차 문재인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예상돼 있다 보니까 그럼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문 대표 입장에서는 모두가 자기한테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걸 미리 알고 미리 선수를 쳐서 미리 이렇게- 약을 쓰는 거다. 예. 추측입니다, 그거. 예, 추측. 예, 뭐 그런- 타이밍이. 예. 네. 참 그렇다 그러면 정말 꼼수고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고 명쾌한 그런 어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그렇죠. 미리 짐작해봐서 이야기. 대신 방법도 모호하고. 그렇죠. 자칫 이야기하면은 뭔가 덫에 걸릴 수도밖에 없는 그런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야당 걱정을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요. 물론 재심님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좀 두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심도 잃고 민심도 잃었어요. 민심이나 보면 지지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고 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에 야당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이번에 이런 것은 당심 아닙니까? 예. 국민공천제라는 모호한 것을 또 던졌습니다. 국민공천제라는 게 사실상 당심을 정면 거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새정치는 당원에 대한 당원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당원을 표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원과 민심은 50대 50으로 갔었고 지난 정당도에서는 당원에 대한 비중을 50% 60%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60% 올렸는데 그것도 부족해 지금 100%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당의 주인이 당원인데 당원들을 무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시작해서 공직자를 수출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공천권을. 예. 그러니까 당심 자체도 지금은 위반되기 시작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문재인 한마디만 말씀 끝내겠습니다. 문재인 당당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친노의 당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 이루고 있는 티파티 형태로 가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예. 것이죠. 분열을 염두에 두고 정말 우리가 할 때는 우리는 여덟의 추세를 가겠다 이런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이런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 계신 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대표직 사퇴, 깔끔하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뭐 이렇게 해서 신임을 한 다음에 뭐 다음에 어떻게 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깔끔하게 이번에 사퇴를 한다면 오히려 대권 주자로서는 더 부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결국 문재인 대표의 그동안 리더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기득권 자체를 내려놓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 당권 그 28 전당대회 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대권을 하려면 일단 당권은 넘겨라. 그러면 예. 만들어줄 거 아니냐. 이제 근데 끝까지 고집을 해서 이제 당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건 결국 뭐냐면 이 친노의 어떤 특성, 즉 이 당권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것들, 또 친노의 어떤 집단적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투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그런 수법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예. 스쳐 지나가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몰리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렇게 역으로 치고 나오면서 결국 이제 다시 권력을 잡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앞으로는 결국 분당이라는 현실 자체가 이제는 좀 더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예, 이분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계속 갖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았다고 했거든요. 본인이 내려놓은 게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사실 제가 모든 걸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네.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것을 아니, 다시 나름대로 한번 진정성이 돌리면은 있으실 것 같아요. 뭘 내려놓으셨는지. 사실은 내려놓은 게 없죠. 제가 좀 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28 전당대회 때 본인 출사표에 당원들에게 드리는 4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가장 강력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개파 논란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세 번째가 당대표 또는 개파 공천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 번째가 재미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혁명을 당원 동지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천혁명 본인 재신임 지금 국민과 함께 하고 지금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선거운동할 때 누가 해주느냐 당원이 해주지 않느냐 당원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느냐 하는데 지금 당원조차도 없어졌고 지금 국민을 하고 네트워크 예. 정당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이 4가지 약속 중에 하나도 내려놓는 게 없다는 것이죠. 결국 누가 모든 걸 못 내려놨다는 겁니다. 예. 근데 기득권 때문에 혁신 좌절한데 이 말은 비노들이 기득권 때문에 혁신을 좌절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자, 기득권 얘기 나왔으니까 당대표, 심기자 어떻습니까? 당대표면 내년 총선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비노 측에서 계속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던 그 전략공천 20%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혁신위에서 뭐 어쨌든 이건 너무 친노들이 이전에 한명숙 대표 시절에 전략공천 20% 때문에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꼭 넣어야겠다고 넣었거든요. 전략공천 후보 추천위원장이 바로 문재인 대표가 됩니다. 지금 혁신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당직에서 총무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요직이라고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당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인적 구성을 한마디로 문재인 대표 위주로 다 지금 이미 짜여져 있고요. 예. 혁신안의 개정안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봐도 마찬가지로 지금 친노들한테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 이런 게 대체적인 분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기득권을 누가 가졌는가에 대해서 답은 너무나 자명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일반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개혁과 혁신 대상들은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당 지도부들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은 혁신과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되는 사람들이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혁신의 대상이 개혁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주인 행세를 하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원욱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을 기득권자로 보고 증오하는 것 같다. 당원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세월호 때 풍천노숙한 당원이를 부르더니 경선에서 권리를 막았다. 필요할 때만 당원을 쓰는 제도, 당원을 기득권자로 보고 증오하는 것 같다. 저 말은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국민과 함께 하면서 당원이 설 자리가 없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자회견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창당에 가까운 뉴파티 비전을 제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지금에 있는 당이라는 것을 없애고 예. 새로운 파티, 즉 친노들의 새로운 파티라는 게 예전에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정당이라고 그래서 사실 기존의 당원들을 제외하고 뭔가 이게 아주 모바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능통한 이런 예. 젊은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당을 창조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을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당원들 자체는 다 기득권이라는 거죠. 호남에 있는 기득권들, 예전부터 몇십 년 동안 야당을 한 사람들 다 이런 기득권들을 없애고 새로운 파티, 뉴 파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친노의 구상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보고. 오늘 문재인 대표가 이것이 꼼수인지 정면 돌파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런 갑자기 이걸 치고 나온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종걸 대표가 뛰쳐나가고
정세균 전 대표가 문재인 물러나시오라는 메시지를 발표하려는 그런 압박이 있었지만 그 직전에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만났습니다. 그 자체도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오늘 오전에 만났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기자들한테 역시나 알리지 않은 전격적인 회동이었는데요. 예. 오늘 최고위원회에 이어서 이제 논란이 많은 혁신안이 당무에 올라갈 그 타이밍에 의원회 간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521호와 518호에는 천정배, 안철수 두 사람이 그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천 의원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천 의원 만나자고 제안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만나게 된 계기가 뭔지 안철수 의원 쪽에 취재를 해봤는데 어쨌든 혁신안 더 이상 갈 게 없고 더 이상 정리하는 게 오히려 당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런 지연 말단적인 것 갖고는 혁신이 안 된다. 당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낡은 진보를 빨리 개혁해야 된다. 이 프레임을 계속 안철수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문재인 대표랑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천정배 의원 쪽에서 그러면은 지금 야권이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우리가 같으니까 지금 혁신을 우리가 같이 한 사람은 당 밖에서 한 사람은 당 안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네요. 어쨌든 간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4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얘기는 굉장히 잘 됐다고. 예.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지금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천정배 의원에게 당신이 할 역할이 있어. 맞습니다. 둘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사실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원래 예. 이름 자체도 그렇고. 예. 그런 대주주가 일단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 결국 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또 천정배 의원하고 오늘 만난 것 자체가 보면 오늘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대로 가면 내년 선거 때 100석도 못 얻는다. 지금 현재 예. 새정치민주연합 126석이거든요. 예.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분열돼서 가면 100석도 못 얻는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어떤 불안감과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보면 오늘 아마 이제 문재인 대표가 결국은 안철수 의원의 움직임 그리고 정세균 자기가 믿었던 정세균 전 대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때는 결국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방법이다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새삼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이게 안철수 의원이 트로이 목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철수 의원은 두 가지 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어설프게 칼자를 휘둘 것 같으면 아예 휘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새 정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국민적 정치가 굉장히 진보해졌을 무렵에 예. 그래서 새 정치의 일망이 굉장히 고조됐을 때 그 새 정치를 들고 나와서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국민의 새 정치에 대한 열망 자체를 거품시키는 거예요. 거품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민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야당이 지리멸리하고 분열이 극심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고 분당과 신당의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뭔가 해결의 고리 역할을 할 것처럼 혜성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형태로 어설프게 드랍을 한다든가 어설프게 협의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야당이 정말 분당이나 신당이라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형태가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은 정말 예의주시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면밀하게 해야 된다. 자칫하면은 지금 신당과 분당 야당의 발전을 희망하는 비주류 세력의 열망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점은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얼마나 그 안철수 의원 쪽이 요즘에 이제 어떤 기류냐면 왜 이렇게 요즘에 말이 세냐. 옛날에는 약간 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초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말도 좀 조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혁신이 그냥 짐 싸서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고요. 낡은 보수와 청산하겠다 이런 육참굴단 막 이런 말까지 쓰는데요. 안철수 의원 측근들은 눈빛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끝까지 가볼 거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 그 박원순 시장 후보, 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한테 양보했던 거, 그다음 문재인 대표 후보단이라 했던 거, 예. 그리고 그간에 어떤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친노들의 어떤 자기가 악용됐다는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친노의 수법, 꼼수를 알았다 이런. 네, 얘기- 이제야 그걸 파악했는지 아니면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반격할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이제 자기도 외통수라고 생각을 지금 트로이 목마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올인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근데 다만 어린이 안철수 해야죠. 의원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현재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했다라는 견해도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비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지금 이른바 손학규, 정운찬 구원투수론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외부에서 영입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새정치를 깃발로 들었던 안철수 의원의 스탠스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목소리를 낼 때는 지금이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 자체가 오히려 야당을 오히려 세포민을 하는데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스스로의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그냥 자기가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할 바에는 지금부터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지금 정풍운동을 이야기가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람이 뭐겠습니까? 스치고 지나가는 게 바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바람을 일으켰는데 지나간 자리에 깨끗하고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도 그대로 있고 모든 지형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 자체도 그냥 바람 일으킨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 기자가 얘기한 안철수 의원이 눈빛이 달라졌고 그동안 내가 친노에 좀 당했다. 더 이상 친노에 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주변의 해석인데 그런 생각의 출발점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이때부터 아마 그런 약간의 피해의식이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선 때 직전의 모습입니다.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단일화 방식은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새정치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 마지막 중재안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새 정치에 어긋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상처를 드릴 뿐입니다. 저는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저때 결국 대선 후보 자리를 놓쳤고 그것이 쭉 누적이 되면서 서울시장부터 해서 친노의 본인이 이용당했다. 이런 생각을 쭉 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얘기는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는 거죠. 한마디로. 배울 거 이제 다 배웠지 않습니까? 정치 초단이었지 않습니까? 정치 초단도 아니고 몇급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결국 새 정치 들고 와서 지금 많은 부침을 겪었으니까 지금 이제 뭔가 배웠으니까 뭔가 보여줄 때가 온 것이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당내에 정리할 수 있는 정말 깃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는 안철수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예, 침몰하는 배 선장 될 일이 있나? 탈당 없지만 천정배도 만나겠다 그래 만났습니다. 조국 대해서도 굉장히 그친 발언, 심한 발언을 하셨고 문재인 결단 내릴 때라 물러나라. 단호해진 안철수인데 저 방식 그리고 천정배 의원을 만나서 의논을 나눴던 것 나름대로 효과, 지각 변동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안철수 의원이 움직인다는 것은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세력은 극히 미미합니다. 사실 당내 다른 의원들도 별로 없고 예.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제 지금 비주류 쪽에서는 누가 깃발을 드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어떤 작은 움직임들이 있지만 누가 하나 깃발 들고 먼저 나가는 움직임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 이 국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정말 깃발을 들고 이번에는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 철수하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보인다면 다른 비주류들도 뭔가 따라 나갈 수 있죠. 그렇다 본다면 지금 오늘 아마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안철수의 움직임을 통해서 본다면 안철수는 좀 더 이제 예전과 다른 그런 면모를 보여준다면 또 비주류들도 이런 사태를 좀 관망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진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본인의 결기가 어떻게 나오냐에 대한 문제죠. 지금 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정말 정치적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숙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선 본부장이 안철수 의원이 하는 얘기는 다른 의원들과 결이 다르라고 지금 주저앉히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어쨌든 당내 세력이 늘었던 안철수에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깃발을 정말 든다 그러면은 상당한 파장으로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예. 오늘 국회 그 당무위원회 참석은 안 했지만 김한길 전 대표, 그러니까 예. 새정치 비주류 중에 깃발 들 수 있는 또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죠. 김한길 계라고 예. 하는 계파도 있는 김한길 의원도 의원회관에서 당무위의 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김한길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이 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각까지도 회동을 의원회관에서 주승용 의원 등 모여가지고 예.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모임이 이미 어제 김한길 대표가 모 의원한테 그랬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우리 티타임을 합시다. 이런 어떤 결과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하고 김한길계 쪽도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뭐 안철수 그 대표하고
합칠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서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혁신위에 대한 그 실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 또 접점이 손학규 전 대표를 데려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 야권의 새판짜기라는 천정배 의원, 새정치 이제 가망 없다. 야권 새로 재편해야 된다. 새판 짜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천정배 의원이. 이 만약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떤 적당한 그 명분이 되고 시간이 돼서 합류를 한다면 문재인 대표 체제는 정말 상당히 매우 위협적일 수가 있겠죠.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표 쪽에는 친노, 주류, 엔드 그리고 운동권 출신의 강경 그룹만 남고 나머지는 싹 모여서 다른 당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사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뭐 정치란 것이 상당히 상상의 그 정치적 상상력이 상당히 큰데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보면은 친박, 비박 또 친노, 비노 사이에 이합 집산도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오늘 얘기가 어떻게 보면 합당이 되고 단결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열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높은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특히 좀 전에 뭐 오늘 동아일보에도 보면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분당이 하는가 탈당하는가 했더니만 없다라고는 했지만 깃발을 들 경우에 그 새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는 힘이 있을 수 있는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다수 세력은 오히려 비노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지금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뭐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지율, 자기 대권 후보 지지율이 10주 연속 1위네요. 24%. 이 정도로 높은 건 거의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지금 뭐 워낙 원톱으로 해서 오래 가고 있는데. 예. 저는 뭐 김무성 대표의 앞길, 저는 그렇게 지금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 저는 최근에 밝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로 간 상황을 한번 반출을 해보면 지금 대구로 갔을 때 대구 지역의 의원들을 일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인천을 갔을 때는 의원들을 이제 동행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호가 뭐겠습니까? 결국 대구 의원들 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대구에 12명의 의원이 있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자신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든 당의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나가는데 굉장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아주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대구 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공천에 대한 개입을 하겠다 시작하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입지가 그렇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1등을 하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에게도 점점점 결단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즉 공천 시즌 앞두고 뭔가 이제는 공천 룰을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무성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굉장히 주목됩니다.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 선거 안 나가겠다는 것처럼도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나올 때 영도에 출마할 거다. 임기 채워야 된다.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면 대통령 출마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니까요. 그럼 대선 출마를 17년 대선 출마를 안 하게 되는 거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한 적도 준비한 적도 없다. 대통령이 되는 건 천운이 따라야 한다. 부족한 것이 많다. 저 말 진심으로 들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진심입니까? 뭐 정치 수사죠. 뭐 정치인한테 정치 안 하겠습니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결을 잘 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속이 보이는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속이 보이는 정치라는 것은 노골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평범하게 정치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정치의 형태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뭐 대구에 방문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한 사람도 초청하지 않았다. 이건 상식적으로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 나는 당신들한테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게 진짜 속 보이는 정치죠. 그거 노골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뜩이나 김무성 대표 체제가 사실상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이곳저곳에서 지금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향후 총선 공천에 있어서 그나마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기득권 정치 세력들한테는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에 대한 의존, 그에 대한 믿음, 신뢰를 김무성 대표한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대로 정치판이 다시 한번 새로 짜진다든가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다든가 그럼 당대표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부산 영도에 출마할 것이고 임기를 채우겠다. 국회의원 임기를 채운다. 그리고 2020년까지 국회의원을 하면 2011년 대선에는 나올 수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또 해명을 좀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그 서면 인터뷰에서 그거 다 비서들이 다 했다.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내년까지 그러니까 임기를 채우신다고 아니, 어떻게 하지 마라. 아이고, 그만해. 그래도 기다렸는데 한 말씀. 뭐 기다리면서 당신의 사정이 할 말 없어. 그런 스타일로.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대한변협에 제가 대변인으로 있을 때 한번 모시고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마지막에 직국계 또 변호사 한 분이 질문을 했는데요. 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저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켜주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 시켜주면 하겠다. 이거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표와 그 김무성 대표를 비교를 해보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한마디로 양손에 떡을 쥐겠다. 당권과 대권을 다 쥐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나온 반면에 지금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한마디로 청와대에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낮은 자세를 가려고 하는 것이 적어도 현재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거의 60% 이상의 지지율을 받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그 여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저와 같은 나름대로의 스탠스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스탠스 또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뭐 비서들이 인터뷰를 다 했다. 나는 안 했다. 저 얘기는 뭡니까? 본인이 직접 그러면은 뭐 국회의원 임기 채우겠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노련한 김 대표가 그런 얘기를 뭐 비서들이 대신했기 때문에 나랑 의견이 다르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권을 잘 관리하면서 가겠다는 총선을 이기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그 대선 주자들이 하는 행태들을 봤을 겁니다. 근데 대세론이 금방 빨리 붐업이 되다 보면 아직까지 대선이라는 게 한 2년 정도 더 남았는데요. 대세론이 빨리 굳어져서 갑자기 추락한 후보들을 자기가 봐왔을 거 아닙니까? 이전에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빨리 주자로서 부각이 되면 오히려 나중에 그게 역풍이 되고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몸을 사리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예.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저게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넘어든 상황이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대권 출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자칫하면 예, 대통령과 예.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예. 정치인의 생리가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딴 데서 해주길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당대표입니다.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저것이 비서가 썼든 아니면 다 제3의 장소에 썼든 그에 대한 가치에 대한 품평가는 김무성 대표가 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씩 잊어질 수도 있는 이런 사안들을 툭툭 찔러놓는 그런 김무성 예. 대표의 독특한 습성 아닌가 이런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치권 가장 관전 포인트는 최후의 성전인가요? 아니면 무슨 전쟁인가?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있는 야권의 지각 변동 개편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난처해진 박원순 서울시장 1인 시위자를 고발한 것에 이어 오늘은 언론사까지 고발했습니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문재인 대표 사퇴한다는 줄 알고 자세히 봤더니 사퇴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재신이 묻겠다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보니까 2선으로 물러나라는 압박을 대단히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정세균 정세균 전 대표까지 그러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러고 지금 사실 사면 초과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수를 던진 거죠. 배수진이라고 친 거지만 사실은 이게 당원에게 묻겠다 또는 국민에게 묻겠다. 예. 그거는 큰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습니까? 예. 지금 당의 주류고요. 예. 당권을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하고 대표 경선할 때 룰을 바꿔서라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노는 이 당권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권을 어떻게든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이기는 거다라는 계산이 있었겠죠. 그리고 질 것 같으면 또 중간에 재신임 평가에 재신임의 룰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재심의 룰을 바꿀 수도 있다. 질 것 있고, 같으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패배할 수 없는 재신임 안을 이제 내민 건데 또 그 지난번에 그 당대표 경선에서 당한 그 비주류들이 이런 걸 또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당내 역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죠. 결국 그러면 이번 계기로 해서 네. 진정한 분당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직까지 이제 그 기수가 없으니까. 깃발 들 사람이. 네, 깃발 들 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긴 한데요. 결국 이 혁신안을 자세히 보면은 호남불갈이거든요. 호남불갈이다. 네, 호남불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호남불갈이로 간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 그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에서 25% 정치 신인에게 나이에 따라서 그것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주겠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전략공천 뭐 20% 하겠다, 10%인지 20%인지 뭐 그런데 결국은 비노파를 다 밀어내겠다. 비노를 다 밀어내겠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이 혁신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비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 들어보니까 참 어찌됐건 참 정치라는 게 비정합니다. 내 것 아니면 네 것, 네 것 아니면 내 것. 뭐 제로섬인지 뭐 다 몰아내겠다 이런.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친노들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핵심 친노들의. 비노들은 대표 그만두라 그러고 친노들은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야, 문재인 대표도 인간적 고뇌가 좀 있겠네요. 예.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교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게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비리 의혹입니다. 의혹.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1인 시위 한 사람을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이제 해당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전부터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던 분인데 본인이 1인 시위자를 하루 500만 원씩 되는 고발한 부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사도 고발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조금 다른 사건이지만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나는 결백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결백증에 걸려 있어요. 나는 잘못할 수가 없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틀릴 수가 없다. 이제 지금 이제 좌라는 것은 진보 보수의 개념으로서 아니요, 좌우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소위 좌파 뭐 굳이 말하자면은 요새는 뭐 진보라고 하기도 하지만 진보들은 나는 결백하다라는 그런 강박증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이 결백증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결백증에 잡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요만한 것도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요만한 것도 관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관용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재판에 걸렸으면은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디 보니까요, 홍세화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용 또는 톨러랑스는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은 사법적 폭력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법적 판단인데 굳이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사법을 이용해서 어떤 정말 그 힘을 쓰는 거죠. 이 얘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 9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당시 시장이 아니었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신 분이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1인 시위를 한 우리 아주 평범한 서민이라고 해요. 저분에 대해서 뭐 안 하면 하루에 500만 원씩 돈을 매기는 이런 소송을 고발을 하고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언론사 고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죠. 그러고 나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박원순 시장이 옳았다면 그때 가서 그 언론사 고발해도 되는 거죠. 사법 판단을 들어보고 아들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서 뭐가 명쾌히 나온 다음에 언론사를 고발해도 된다. 지금 고발하는 것은 과하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이런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의 지금 이런 대응이라고 그럴까요? 대응, 네, 이런 대응이 결국은 박원순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런 대응이 스스로의 네.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깨끗하다 하더라도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랬죠? 관용도 지켜줄 가치가 있을 때 베푸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켜줄 가치 누가 정하나요? 그러니까 난 관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 작은 말이라도 하면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법적 폭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 시장이 나중에 더 큰 도전을 할 때 이것이 결국은 발목을 잡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박원순 시장께서 과거에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실 때 박원순 시장을 당시 박원순 당시 변호사죠. 포함해서 참여연대에서 박원순 측에서 이회창 대선 후보 아들 정현 씨의 병역 의혹 비리 굉장히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신체 검사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의혹을 제기한 게 틀렸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 분이 이번에 자기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뭐 과한 정도가 아니죠. 그럼 자기 아들도 똑같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신체 검사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요. 뭐 군대를 2번이나 시도했다 안 됐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문제가 있을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그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과거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면은 과거에 한 것과 오늘의 한 말이 다르다면은 그런 분을 누가 지도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당시 소속되어 있던 참여연대에서는요, 이회창 아들 키가 165라는 게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160인데 165로 속였다 했는데 실제 공개 신고 보니까 165가 맞았습니다. 그때 어디 외국에 가 있는 애를 불러들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큰아들 최종 기다를 비꼬면서 현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현상금. 저 박원순 씨 주도로 이회창 아들 공개신금 받았고 그리고 사람을 찾습니다. 현상금 179에서 문무 체중 45kg 이런 얘기까지 했고 저렇게 하신 분이 이번에는 1인 시위하는 사람이 하루에 500만 원입니다. 회사 고소한 게. 그거는 아주 끝까지 아마 꼬리가 붙어 다닐 겁니다. 굉장히 괴롭힐 거예요. 어디를 가서 무슨 말을 하나 저 사건으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은 상당히 그 정치적인 손해를 많이 볼 거예요. 정치적인 손해라는 것이 커다란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런 데서 저것이 꼬리표가 돼가지고 계속 뭐 500만 원, 팻말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서민에게 500만 원 받아내려고 했냐? 그렇죠. 그걸 괴로운 거죠. 그리고 관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 1인 시위 주도한 분에게, 주 씨에게, 1인 시위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분들, 시민들은 그런 의견이 좀 많네요. 다소 중립적인 위치에서 신체검사 받아라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에 댓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떳떳하시면 중립적 위치에서 신금 받으시든지요. 이회창 아드님의 공개신금, 참여연대 주도했던 거고요. 이완천 전 총리 아드님의 공개신금, 그리하면 되는 건 아닐런지 힘내세요. 시민이시니까요. 아무튼 이 논란은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스로 발목을 잡는 불리할 그렇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근시안적이었다. 근시안적이고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는 들어올 수 없다.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좌파들의 문제거든요. 그 보면 좌파들도 우파만큼 부패들 했다고요. 우파나 좌파나 부패하면 똑같아요. 부패하는 건 문화자나 똑같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나는 깨끗하다 그러나 사법부 재판을 판결을 기다려 보자.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정말 관용이 있어 보이고 지도자다운 모습이 보이는 건데 그걸 저렇게 반발을 하면 앞으로 계속 더 쏟아져 나오겠죠. 이제 이것에 관련돼서요. 알겠습니다. 북중 관계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각국 지도자들이 북한 정부 수립 67주년 기념하는 축전을 보냈는데 네. 축전 보낸 사람 이름을 쭉 씁니다. 네, 네. 쓰는데 푸틴하고 이런 경우는 일면에 다 있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의 축전, 시진핑이 축전 보냈다라는 부분만 네. 이면에 배치했습니다. 네. 나름대로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북중 관계. 물론이죠. 예. 네, 네. 어떤 의도? 불만 표시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좀 봐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떼쓰는 거겠죠. 떼쓴다. 네, 떼쓰는. 사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뭐라도 끊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예. 그건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걸 알아요. 북한이 만약에 중국이 북한하고 끊겠다고 생각하면요. 예. 탈북자들 송환 안 하죠. 탈북자들 한국으로 보내죠. 그리고 탈북자들 때문에 국경에 봉쇄되어 있는데 그 국경 열어놓죠. 옛날에 동독이 그렇게 해서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독으로 탈출해서 서독에서 동독에서 체코슬로바키아로 탈출해서 체코에서 서독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이 열리면은 예.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배 타고 오든지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라도 중국은 어디까지나 북한 편이지 남한 편이 아니고 이 북한이 붕괴된다든지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김정은이가 알기 때문에 떼쓰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할래? 내가 이런 너 이렇게 욕한다고 네가 어쩔래? 이런 식이겠죠. 김정은이 떼쓰고 있다. 그래서 네. 시진핑 이름을 일면이 아닌 이면에 배치를 네. 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푸틴하고 쿠바를 일면에 네. 쓰고 네. 시진핑을 이면에 쓴다. 말이 네. 신문에 좀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북한이 최근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란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쿠바랑 친해지려고 하고 혹시 중국에게 떼쓰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외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길이 마땅치가 않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예. 북한의 유일한 다른 길은 러시아인데요. 예. 러시아도 지금 뭐 코가 세자가 빠졌다 그러나 아무튼 이제 우크라이나니 저쪽으로 예. 무지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요. 내부적으로 지금 뭐 기름값이 떨어졌으니까 경제도 무지하게 어렵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 북한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러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란도 옛날에 러시아가 후견인을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미국하고 핵 협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북한으로서는 어떤 점에서는 사면초가죠. 사면초가다. 네, 사면초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나를 버리지는 못한다. 그런 어떤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때도 써보고 그리고 또 중국으로서는 이 뭐 모택동 이래로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한반도 그냥 조용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통일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조용만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어떻게든지 조용하게 그냥 한반도가 좀 조용하고 시끄럽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참아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만 있으면 좋은데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10월 10일 날쯤에서 네. 4차 핵실험을 하든 아니면 네. 뭐 위성을 쏘든 네. 북한이 어떤 군사적 무력 시위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럴 때는 북경을 슬슬 열어놓고 그래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대북 방송 계속 준비하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도발하는 순간 우리는 방송 바로 나간다. 중국과도 그래서 북경 열고 탈북자 송환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한으로 보내라. 이런 요구하고 그래서 북한한테 그런 식의 압박을 가할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지금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게 10월 10일 이후에 10월 말로 예정이 네. 되어 있는데 네. 만약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도 취소하고 뭐 확성기 방송 재개하고 해야 됩니까?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에서 이산가족과 북한의 도발을 연결짓는 거는 우리가 선진
선진 국가에 돌입하는 나라로서 그렇네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네요. 네, 그거는 예.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고 인도적 차원의 문제고 예. 그러나 확성기 방송과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 북중 관계에 네. 관심이 네. 높아진 이유도 결국 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네. 또 뭐 전승절 열병식 참석하고 이런 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네. 한 수로 그냥 판을 역전을 시켰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만의 정치력 한 수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보십니까?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자기 고유의 지지율이 있고요. 예. 아무리 못해도 지금 뭐 30%대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원래 고유 지지율은 50% 플러스 알파였는데, 지금 그 경제가 나빠져서 특히 금년 연초에 담배값 올라가고, 연말정산, 세금 문제, 세금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0몇 퍼센트가 10여 퍼센트가 푹 떨어져서 40%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예.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고유의 지지율이고,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또 친인척 가운데서 어떤 뭐 부정부패 스캔들인지 그런 건 터져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통령 쪽에 부정부패 스캔들은 없었죠. 네, 예.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그런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 남북 관계가 개선의 효과만 보일 때마다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개성공단 문제 그거 해결돼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좌파 유권자들이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지표를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저기 지금 50% 이상 올라간 것이 내 고유의 지지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수를 두면 안 되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고유의 지지율은 지금 40% 플러스 알파 정도일 거예요. 예.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50% 플러스 알파로 지금 50% 넘어서고 이러고 있는. 그거는 제가 그러잖아요. 한 10% 이상은 거품이라고. 거품이다. 네. 예, 이런 부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속내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대구 네. 가실 때는 뭐 네.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도 동행하지도 않고 이런 걸 보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다음 내년 총선에서 뭔가 당 내의 어떤 인위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친박 의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소위 그 친박의 공천권 행사가 어려워지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정치 권력을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옹졸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구에서 TK 의원들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권력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 권력에 대해서는 권력은 누구랑도 나눌 수 없는 끝까지 가고 싶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도 공손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쾌도나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